자, 306페이지 보니까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있고 거기 보니까 기후 변화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옆에 보면 기상과 기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상과 기후. 기상과 기후. 기상은 이거야.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말로는 한글로는 날씨라고 표현하는 거죠. 날씨. 기상이 일기 예보에서 일기, 날씨, 기상 이건 다 같은 말이야. 그냥 그날 뭐 기온이 얼마고 오늘 밖에 많이 추워? 오늘도 많이 추워? 나 밖에 안 나가 봐가지고 어제까지 춥던데 밖에 안 나가 봐가지고 노숙자잖아 선생님 토요일에. 기상 뭐 눈이 오냐 비가 오냐 뭐 이거고 기후는 영어로는 클라이밋이라 그러죠.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는 할 건데 기후는 평균적인 거야, 평균적인 거. 연애들이 보통 이제 날씨나 기온 볼 때 내일 춥나? 내일 눈 오나? 내일 비 오나? 그럴 때 요새는 어플로 많이 보니까 일기예보를 잘 안 들어서 그런데 들어본 적 한 번은 있지, 한 번은. 한 번은. 뉴스 같은 거 하다 보면 옆에서 일기예보 떠들고 그러면 우리 때는 그 일기예보 많이 봤단 말이야. 그 기상캐스터 언니들, 누나들 보려고는 아니고 우리 때 뭐 이런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까 내일 토요일인데 친구들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 뉴스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럼 아빠 뉴스 보는데 기다렸다가 뉴스 끝에 이제 일기예보하면 기다렸다 보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우리 때는 많이 봤거든. 보면은 아이씨 그냥 추운지 더운지 비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부터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말을 많이 하죠. 그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역대급 한파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평년에 해당하는 게 기후야. 평년의 기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뭐 동탄을 예로 들면 여기가 여름에 평균 비가 어느 정도 왔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왔다 그러면 가물었다 표현하는 거고 여름 동안 평소 오던 것보다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올해는 비가 많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뭐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100년, 200년 동안의 평균을 낸 거를 기후라고 하는 거죠. 이 기후 자체가 변하는 거는 뭐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지만 10년 전하고 뭐 지금하고 또 다음 10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날씨가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으면 그런 거는 기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른들이 나 어렸을 때는 이거보다 더 추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아저씨 같은 얘기긴 한데 그런 건 이제 기후 변화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이 있어요. 내적 요인은 우리가 눈으로 대부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변화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화산이 폭발한다. 알잖아, 우리. 화산 폭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지? 그리고 화산 뭐 지표면이 변화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나 선생님 내적 요인보다 기후 변화를 하는 외적 요인을 먼저 할게. 외적 요인. 외적 요인은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다 보면 전혀 못 느끼는 거야. 지구 밖에서 봐야지 이게 변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이 발전을 하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야 이제 알게 된 건데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그거 보면 자전축하고 가을. 자전축의 기울기와 경사 방향. 적지 않아도 돼. 거기 나와 있으니까 밑줄만큼 돼. 그리고 뭐 공전 궤도의 변화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외울 거면 그런가 보구나 하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좀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지구 자전이 뭔지 알지? 그 자리에서 도는 거고 공전은 이제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도는 거죠.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지구가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하는데 자전축이 너네 알다시피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몇 도 기울어져 있지? 그 중학교 때 나와 몇 도 기울어져 있지? 몇 도? 시연아 몇 도? 뭐라고? 40? 너무 많이 기울였다. 너무 많이 기울였다.
과감한데, 아니 틀리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과감한데 40도 넘어 기울었다. 23.5도야. 23.5도. 23.5도. 뭐 외우고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그냥 한 그 정도 기울. 23.5도니까 40도면 이만큼 기울은 거지. 23.5도 하면 이 정도 기울은 거죠. 니네 자전축이 기울어진 지구에서 사니까 안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못 느낄 텐데, 자전축이 하나도 안 기울어져 있으면 뭐 날씨나 기후랑 관련해서 뭐가 하나 없어집니다. 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하나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그게 아예 없어져. 뭔지 알아? 일주일 동안 아무도 대답을 못해. 니네 보통 아예 배운 적은 있는데 틀려도 돼. 정답.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계절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러는데 그건 국뽕인 거고, 어딜 가도 사계절은 있어요. 그냥 이제 사계절이 좀 드라마틱하냐 덜 드라마틱하냐 그 차이인 거지. 드라마틱한 게 뭐 꼭 좋은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 춥고 덥고 그럼 뭐 자랑이라고. 1년 내내 좀 날씨가 좀 비슷비슷해야지 살기가 편하지. 그는 그냥 국뽕,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사계절이 분명하고 춥고 덥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지? 자, 그러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돼. 자전축이 그러면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계절은 없는 거야. 1년 동안 받는 햇빛의 양이 변화가 없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1년 동안 받는 햇빛의 양이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게, 만약에 자전축이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으면 계절 변화가 없는 거야.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계절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만약에 변한다면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을수록 계절 변화는 어떻게 될까? 더 심해지는 거죠. 덜 기울어질수록 계절이 없어진다니까. 덜 기울어지면 계절 변화가 별로 적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니네한테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 기온의 연교차 이렇게 물어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기온의 연교차. 1년 동안 변화. 겨울하고 여름하고 변화가 심하면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자, 질문. 효재야.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치?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냥 문장으로만 외우지 말고 약간 이해를 해야지 그 나중에 안 헷갈리지, 그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울면 기울수록 계절 변화가 심해지는 거니까 1년 동안 기온 변화는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얘기 몇 개만 더 할게. 자전축처럼. 자, 우리 지구는 저위도 지방은 보통 더워요. 적도. 고위도 지방은 춥죠?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저위도 지방은 덥고 고위도 지방은 추운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 북극은 왜 춥고 남극은 추운데 적도 지방은 왜 더워? 이유. 응? 안 들려. 일조량. 좀 비슷하기는 했어. 그러니까 효재가 말한 거를 조금 있어 보게 포장을 하자면 적도 부분하고 북극 부분하고 햇빛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달라?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였거든. 왜 다른 거야? 적도랑 극지방이랑 왜 달라? 그냥? 답이 되게 단순한 건데 지구는 그냥 둥글어서야.
지구가 그냥 납작했으면 태양빛이 다 똑같이 받아야 돼.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햇빛을 똑같이 받지를 않는 거야. 이 부분은 어떻게 돼? 햇빛을 직방으로 받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햇빛을 비스듬하게 받게 되죠. 이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건데 그때 그냥 초딩 수준으로 말하면 이건데 이게 조금 더 포장하면 이렇게 돼. 위도별로 지표면에 닿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저위도 지방, 적도가 저위도예요. 자전축이 여기고 여기가 적도로 할까. 저위도 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높고 고도가 크고 고위도 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해. 태양의 고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태양이 이 사람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서가지고 태양을 보면 태양 어디 있어? 저기. 이게 고도가 높은 거야.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태양이 저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여기 있는 사람은 태양이 저기 떠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이러면은 비스듬하게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닿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듭니다. 위도가 높아지면 태양의 고도는 낮아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는 양은 줄어드는 거야. 정리해줄게. 이해시키려고 일단 말로만 하는 거야.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높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고위도 지방에는 여기가 고위도인 거 헷갈리면 안 돼. 자꾸 고3들도 북극이 고위도예요. 적도가 고위도예요. 자꾸 그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자꾸 물어보지 마. 제발 좀. 확실하게. 이거는 태양의 고도가 낮고 비스듬하게 보인다.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작은 거야.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잘 모르죠. 자꾸 까먹죠. 어렵기도 하고. 근데 모든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알았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계절 변화는 자전축 기운 거랑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를 좀 편의상 좀 크게 그릴게요. 원래 이렇게 크게 그리면 안 되는데 태양보다 훨씬 작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크게 그리는데 내가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적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우리는 북반구 사람이야, 그치? 북위 한 36도 부근에서 살아요. 36도, 37도 부근에서 사는데 내가 두 군데를 표시를 할 거야. 우리랑 똑같은 위도인데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한 요쯤 사는 거고 남반구 비슷한 데 살면 요쯤 사는 거야. 우리랑 이제 남반구의 위도가 비슷한 지역이면 호주 정도가 되거든요. 실제로도 비행기 타고 가면 호주 갈 때는 동서로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내려가면 돼. 그냥 쭉 내려가면 바로 호주거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어. 여기 서 있다고. 호주 사람들은 한 여기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진 않아. 너 너무 이런 거? 그러면 조금만 다시 그리고 지구는 크게 그리고 사람을 작게 그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지구는 조그맣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그릴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서 있고 호주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셈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사람하고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같을까요? 각도상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보면 태양 에너지가 머리 꼭대기 앞으로 갈고 쏟아지는 느낌이고 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 태양 에너지가 비스듬하게 들어오죠. 니네 그거 들어봤어? 북반구랑 남반구랑 계절 반대라고.
지금 들어봤어? 계절이 반대야. 이래서 계절이 반대인 거야. 우리는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 남반구 사람들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기들은 태양빛이 머리 꼭대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이게 남반구가 여름인 거야, 여름. 북반구는 겨울인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서 나중에 가면 여기 온단 말이야,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태양을 이번에는 이쪽에 있을 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구가 돌아와갖고 이쪽에 왔을 때 보게 된다고. 그러면 북반구 사람은 여기에 있게 되고 남반구 사람은 여기 있게 돼. 그치? 그럼 이번에는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는데 북반구 사람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머리 위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북반구는 여기 오면 여름이 되는 거야. 지금은 원리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름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니네는. 그래서 이게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서 있는 사람이 이쪽에서 햇빛을 받을 때랑 이쪽에서 햇빛을 받을 때랑 어떻게 되냐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북반구 사람 기준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햇빛 쪽으로 좀 들이대게 돼. 이쪽에 가면 어떻게 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햇빛에서 뒤로 좀 빼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름 겨울이 헷갈리는 사람은 이것만 보면 돼. 우리는 북반구니까 위쪽에 살잖아. 위쪽 사는 사람 기준으로는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햇빛 쪽으로 들이대게 된다고. 얘는 자전축이 뒤로 빠져 있으니까 햇빛에서 뒤로 빼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이 되는 거야. 여기는 여름이 되는 거고. 남반구 사람 기준으로는 여기가 햇빛에서 뺀 거지. 여기가 햇빛으로 들이댄 거고. 남반구 사람은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인 거야. 자전축이 안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햇빛이 똑같은 각도로 보이게 돼요. 그럼 여름 겨울이 없어지는 거야. 너네가 이제 뭐 평소에 관찰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겨울에 돌아다니다 보면 겨울에 되게 추운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잘 알거든. 근데 니는 운전을 하지는 않으니까 뭐 조수석 정도는 앉아보겠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겨울에 선글라스를 많이 껴. 의외로. 그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운전하면 눈이 되게 부셔. 햇빛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앞에 보여. 겨울에는. 의외로 겨울에 돌아다니다 보면 눈이 많이 부셔. 해가 자꾸 여기 보이거든. 근데 의외로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끼는 사람도 많지. 햇빛이 따가우니까. 근데 의외로 여름에는 해가 안 보여. 어디 있어 해가? 위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보통 겨울에 눈이 더 부셔. 눈부심으로만 따지자면. 겨울엔 춥고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햇빛 볼 일이 잘 없어갖고 선글라스를 잘 안 쓰는데 운전 같은 거 하면 앞을 봐야 되잖아. 엄청 눈부시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지구는 둥그니까 저위도랑 고위도랑 에너지 받는 양이 달라서 평균 기온이 달라지는데 거기다가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름하고 겨울이 생기는 거다 이거야. 근데 자전축의 이 기울기라는 게 뭐래?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변한대. 일정한 게 아니고 자전축 기울기가 발딱 쓰지는 않고 확 높지도 않는데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변해. 몇천 년을 주기로. 하루 이틀 만에 변하는 건 아니라서 금방 느끼지는 못해요. 몇천 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심해졌다가 적어졌다가 심해졌다가 적어졌다가 그게 몇천 년 주기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주기적으로 변해서 지구 기후가 몇천 년 단위로 변한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이거 하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 경사 방향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도 변하는데 이게 천천히 돌아 자전축이. 천천히. 빨리 도는 건 아니고 천천히 돌아. 몇천 년 주기로.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몇천 년 뒤에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도 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도 해. 여름과 겨울이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경사 방향도 변한 거죠.
참고로 이거는 잘 해두면 나중에 이제 지구과학 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는 몇 년 주기로 바뀐다까지도 외워야 돼. 나는 그냥 대략 몇천 년씩 주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전 궤도의 변화. 이건 뭐냐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계속 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구 공전 궤도는 아주 천천히 변하기는 하지만 계속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약간 지금 공전 궤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고 멀쩡하게 그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태양이 중간에서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고 완벽한 원이 아니고 살짝 타원인 느낌이거든. 지금 공전궤도는 이래. 그래서 태양에서 조금 가까울 때가 있고 태양에서 살짝 멀 때가 있고 약간 이 정도 느낌인데 이게 계속 놔두면 몇천 년 지나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바뀌게 돼. 공전궤도.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을 가운데 들고 완전 원형 비슷하게 돌다가 또 다시 이렇게 타원으로 변하고 또 다시 원으로 변하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원일 때는 가까운 곳하고 먼 곳이 차이가 나는데 원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양쪽이 다 비슷비슷한 거리가 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하면 이거를 태양에서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이라 그러고 근일점 1은 태양, 근은 가깝다. 근일점 여기는 태양에서 멀다고 해서 원일점이라고 하는데 이 근일점과 원일점이 공전궤도가 변해가면서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이러다 보면 1년 동안의 기온 변화가 적어지는 거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1년 동안 기후 변화가 좀 심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따져보면 조금 더 복잡하겠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알고는 있는 거야. 공전 궤도가 타원하고 원 사이에서 조금씩 변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이상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어. 팽이 같은 걸 돌리거나 장난감 같은 거 빙글빙글 돌리는 장난감을 돌려도 처음에는 동그랗게 반듯하게 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휘청휘청 돌잖아. 그치? 휘청 이렇게 돌잖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지구가 태양을 천천히 돌고 있어서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지만 휘청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고 있거든. 그게 금방금방 변하지는 않고 수천 년씩 지나면은 조금씩 변해. 근데 신기한 거는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게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아래쪽에 나오는 몇천 년, 몇만 년 단위로 기온이 변하는 걸 보고 이게 지구가 전체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움직임을 몇십 년 동안만 봐도 아 이게 요즘엔 기술이 좋으니까 몇십 년 동안 그 움직임의 살짝의 변화를 봐도 이걸 다 찾아낸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다. 외적 요인의 한 3가지 정도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자전축의 경사방향 변화, 공전궤도 변화라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랑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게 변하는 것보다도 지구가 왜 저위도랑 고위도랑 기온이 다르고 계절 변화가 생기는지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내적 요인은 그래서 외적 요인을 보통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돼요. 천문학적 요인. 행성의 움직임에 따른 변화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잘 못 느끼는 요인인 거죠.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지구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 거야. 거기 보면은 화산 폭발도 있고 뭐 수력 분포 변화도 있고 대기 조성 변화도 있고 그리고 뭐 지표면의 변화도 있고 그런데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있을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지표면의 변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에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지구가 데워지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곳은 지표면이 덜 데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표면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받는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빙하, 얼음, 그치?
지구에는 빙하가 많이 있어. 남극, 북극 같은 데도 빙하가 있고요. 높은 산 꼭대기에도 빙하가 있습니다. 그 빙하가 늘어나면 빙하는 얼음은 빛을 잘 흡수할까요? 빛을 잘 반사할까요? 물어보면 반반 나뉘더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얼음은 빛을 잘 반사합니다. 얼음이니까 빛 흡수하지 않아요.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색깔 때문에 그래. 색 때문에. 니네가 평소에도 느낄 수 있어. 눈이 오고 나면 보통 눈이 올 때는 별로 안 추운데 눈 오고 나면 다음 날부터 되게 추워. 그게 왜냐면 눈이 흰색이라서 햇빛을 반사를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지표면이 열을 잘 흡수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눈 다 녹을 때까지는 되게 추워. 눈이 와서 추운 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눈 오기 전에 안 춥다가 눈 오고 나면 보통 춥거든. 일단 얼음하고 눈 같은 것들은 색깔 때문에 햇빛을 잘 반사를 해요. 햇빛을 잘 반사를 하니까 거기 보는 대로 빙하 면적이 증가를 하면 햇빛을 잘 반사해서 반사율이 증가하고 문제에서 흡수율로 나올 때도 있거든. 반사율이 증가하면 흡수율은 감소하겠죠. 반사율로 물어보는지 흡수율로 물어보는지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거기 빙하 말고 하나 더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요? 숲이라고 돼 있나 그냥? 숲. 산림이나 숲. 이거 볼까? 숲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증가한대. 숲이 줄어드는 거랑 반사율 증가하는 건 뭔 상관이지? 라고 하면 숲이 식물이잖아요. 식물들이 햇빛을 잘 반사할까요? 잘 흡수할까요? 그치? 식물들 햇빛 좋아하잖아. 광합성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숲이 늘어나면 흡수율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사율을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얘네 통일시키려고 책에는 거꾸로 나와 있는 거야. 숲이 줄어들면 흡수율이 줄어들어서 반사율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생각하면 숲이 많아야지 되나 적어야지 되나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되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숲은 흡수율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안 헷갈려. 선생님 숲이 많으면 흡수율 반사율 증가하는 거 아니었어요? 감소하는 거 아니었어요? 막 헷갈려하는 애들인데 야 숲이 햇빛을 흡수하는 걸 잘 흡수해 잘 흡수하지 않아? 물어보면 대부분 다 식물이 태양빛 좋아하죠? 흡수 잘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숲은 흡수율이라고 생각해 보면 쉽고요. 요거 문장으로 나오면 굉장히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니까 신경 써서 봐두세요. 어려운 것보다 많이 헷갈리는 거 짚어준 거야.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의 요인인데 사실 뭐 책에는 마치 원인부터 나와 있으니까 원인부터 안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원인부터 본 게 아니고 아무튼 과학자들 좀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날씨 말고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기후가 어땠는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나무의 나이테 연구, 빙하 연구, 화성 연구 나오는데 이건 말로 간단하게 해줘도 돼. 여러분들 나이테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 나무 잘라보면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이테가 왜 생기는 거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생장 속도가 달라서 그런 거야. 겨울이. 나무는 여름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빨리 자라.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천천히 자라는데 그 천천히 자랄 때는 진하고 얇게 나무가 생기게 되고요. 빨리 자랄 때는 밝은 색으로 두껍게 나무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보면 나이테는 밝은 부분이 두껍고 진한 부분이 얇고 이렇게 되는데 여름,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밝은 거랑 진한 거랑 한 세트로 1년인 거야. 그냥 1년을 주기로 날씨가 변하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기온 변화가 없는 동네를 가면 나무가 나이테가 잘 생기질 않는 거야. 나무가 나이테가 잘 생기지 않아. 근데 대부분 동네는 나이테가 생깁니다. 근데 나이테 연구로 기후를 어떻게 하냐면 쭉 보다 보면 100년 나무가 오래 사는 애들은 한 5,000년씩도 사니까 한 3,000년, 4,000년 산 나무에다가
최근 1, 2년 보면 의미 없고 한 100년 전 나이테랑 한 200년 전 나이테랑 300년 전 나이테랑 이렇게 보면 100년 전에 더 나이테가 더 간격이 더 두꺼웠는지 200년 전에 더 두꺼웠는지 그걸 보게 되면 그때가 여름이 더 덥고 그랬으면 나이테가 더 쭉쭉 간격이 넓었을 거고 그때가 여름이 덜 더웠으면 나이테 간격이 좁아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로 평균 기온을 추리를 합니다. 100년 동안 나이테가 넓었는지 그 100년 전에가 넓었는지 그 100년 전에가 넓었는지를 보면서 아 언제가 평균 기온이 높았구나 이걸 추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수천 년 전까지 나무들 생존 기간인 수천 년 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빙하 코어 연구. 빙하 코어 이거 그냥 주관식으로 잘 나오니까 잘 봐. 빙하 코어. 별거 없어. 빙하 코어라고 하면 빙하가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얇게는 몇백 미터고 두껍게는 몇천 미터까지 쌓여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수십만 년에 걸쳐서 쌓인 거거든. 윤열아, 빙하는 뭐가 쌓인 거야? 얼음인 건데 뭐가 얼음이 된 거지 빙하는? 물? 그 물은 어디서 온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답은 빙하는 눈이 쌓인 거예요. 눈이 쌓인 거야. 여기도 눈이 계속 쌓여가지고 빙하가 생길 수 있어 동탄에도. 계속 영하면 쌓이는 거야. 눈이 와서 눈이 쌓이고 하다 보면 무게에 의해서 밑에 부분부터 점점 얼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되는 거거든. 윗부분이 녹고 날아가도 또 쌓이고 하면서 얼음이 되는 거야. 빙하는 눈이 쌓여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얼음이 되는 건데 코어라는 건 뭐냐면 이걸 동그랗게 파는 거야. 이렇게 먼기둥 형태로. 깊이 수백 미터까지 쫙 파가지고 그 얼음 기둥을 쫙 꺼내. 그걸 쫙 보면 거기도 줄무늬가 있거든. 왜 줄무늬가 있냐면 나무 나이테랑 원리가 비슷한데 남극이라고 해서 사시사철 기온이 똑같은 게 아니야. 남극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거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얼음이 더 잘 쌓이고 여름일 때는 상대적으로 얼음이 덜 쌓이기 때문에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줄무늬가 생겨요. 빨랐다가 느렸다 빨랐다 느렸다 하기 때문에 줄무늬가 생기니까 그 줄을 세면 몇 년 전에 쌓인 얼음인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돼. 이거는 1000년 전이고 여기는 10,000년 전이고 이걸 할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그걸 뭐 하냐면 눈이 내린 거기 때문에 그 눈이 내리면서 그 당시에 공기가 같이 포함이 되게 돼. 눈이 보송보송하잖아. 그 당시에 공기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어느 과정에서 10,000년 전 공기, 20,000년 전 공기가 그 안에 갇혀 있어. 그 공기 성분을 뽑아가지고 공기 방울을 꺼내가지고 거기 빙하 속의 기포, 빙하 속의 공기 방울을 조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조사를 해보면 예전에는 대기 성분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10,000년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산소는 얼마만큼 있었는지, 질소는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야. 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포방울 안에서 조사를 해보면 온도가 어땠는지 기온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뭐 화성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 더운 데에 주로 사는 생물들이 많이 살았으면 그 당시에는 더웠구나 이런 거죠. 흔히 말해서 대형 파충류 이런 것들은 날씨가 더워야 잘 살고요. 소형 포유류 이런 것들은 날씨가 추운 데서 더 많이 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웠냐 추웠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생물종을 보고 알죠. 그래서 과거의 기후변화를 보면 거기 오른쪽에 40만 년 동안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기온 변화를 보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만 막 이렇게 와라라라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뭐 태양의 흑점의 활동이 11년의 주기로 변하는 데다가 요것도 변하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온이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주기로 해서 기온이 크게 변하지만 어느 정도 폭 안에서 규칙적으로 변하게 돼. 사실 이걸 먼저 보고 옛날부터 왜 이렇게 기온이 규칙적으로 변하지 해서
인공위성으로 지구의 움직임이 과연 일정한 건가고 봤더니 이게 자전축의 기울기 이런 게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변화에 의해서 오랜 지구의 기온이 규칙적으로 변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거 주기만큼도 인간들이 못 살았어. 인간들이 역사시대부터 따져도 4,000년 정도고 선사시대부터 따져도 호모사피엔스가 2만 년 정도 산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조선 건국하고 한 4,000년 정도 됐으니까 아직 이거 한번 주기 바꾼 정도도 못 살았거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기후가 아직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인류가 더 오래 살게 된다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기후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죠. 됐어. 여기가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너네가 읽어보면 알만한 얘기야. 별로 어렵진 않아.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들은 거라 반복하는 얘기죠. 거기 보면 온실기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는 지금 인간들이 일으킨 급격한 기후변화. 그러니까 원래 지구에 있는 기후변화는 괜찮다 이거야. 그건 알아도 아까 전에 이제 지표면의 변화 얘기하다가 숑 넘어갔는데 화산활동하고 그 수륙 분포 변화하고 그 먼저 빨리 얘기해 줄게. 화산활동, 화산 폭발하면 조그만 미니 화산들 말고 큰 화산들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대기권 위를 다 덮을 정도로 퍼져요. 그럼 햇빛을 몇 날 며칠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평균기온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대규모 화산 폭발을 하고 나면 기온이 쭉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수륙 분포 변화는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대륙 이동설 들어봤지? 대륙이 움직이는 거야. 대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 위치에 있지만 움직여가지고 저기 북극 근처로 움직여가 버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 지질 연구를 해보면 요때는 시대적으로 추웠는데 그게 뭐 지구 전체적으로 추워졌을 수도 있지만 대륙이 움직여가지고 추운 데로 갔을 수도 있고 더운 데로 갔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들 봐야 돼요. 수륙 분포 변화라는 거 자체의 단어를 좀 낯설어 하니까 그걸 잘 보세요. 수륙 분포 변화는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바다와 육지의 모양이 변하는 걸 수륙 분포 변화라고 하는 거야. 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지구온난화랑 이런 거 있는데 온실기체는 봐두세요. 온실기체는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이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불.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패딩 잠바를 입고 이불을 덮으면 덜 춥죠. 근데 뭐 패딩 잠바가 열이 나는 건 아니야. 이불에서 열을 방출해? 그렇진 않죠. 전기장판에는 열이 나지만 이불에선 열이 나진 않아. 근데 우리가 그걸 덮고 있으면 따뜻하다, 덜 춥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열을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잖아. 잠바도 마찬가지로. 패딩 잠바도 안 입은 것보다 따뜻한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아무리 두껍게 입혀도 밖에 나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세워놓으면 춥긴 똑같거든. 근데 열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덜 춥죠. 온실기체가 그런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덮여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 안 빠져나가고 지구에 조금 머물러 있다가 나가게 돼요. 천천히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있어야 지구가 포근해지는 거야. 온실기체가 없으면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한 30도 정도 떨어집니다. 온실기체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온실기체의 온실 효과가 나쁜 게 아닌데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온실기체가 너무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러면 몇십만 년간의 기후변화 속도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갑자기 급격하게 기후가 변한다는 거지. 거기 으악. 지금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 다 죽을 거야. 자, 거기 하나는 봐두자. 요거 잘 나오는 말인데 포인트 안 짚어주면 니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거기 보면 온실기체가 선생님이 이불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근데 온실기체가 뭐를 흡수한다라고 돼 있어? 뭐를?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태양에서 온 게 태양 복사 에너지고 이제 받았던 게 빠져나가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대기가 있고 지구가 이제 온실기체가 있으면
지구에서 빠져나갈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일부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구로 재방출을 해줘요. 그럼 지구 표면에서는 계속 얘랑 얘가 같이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얘도 결국에는 나가긴 나갈 거예요. 나가긴 나가겠지만 열 받아서 바로 나가는 것보다 좀 열이 머물러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뭐 길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지난번에 파장 얘기하면서 빨주노초 파란보 자외선 적외선 얘기해줬잖아, 그치?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하고 자외선 형태로 주로 지구에 오게 되는데 지구에서 받았다가 나갈 때는 적외선 형태로 주로 나가게 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 온실 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야. 가시광선 자외선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야. 그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면 태양 에너지를 바로 팍 받아버리죠. 근데 이제 이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고 하고 거기 물, 수증기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CFC 또 뭐 있냐? 또 있나? 오존도 있네. 산화이질소도 있고. 더 많은데 방금 내가 그냥 책 안 보고 얘기한 거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수증기가 온실기체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수증기로 꼽진 않아. 왜냐면 수증기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급격하게 늘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증기를 제외한 나머지 온실기체들은 인간 활동 때문에 늘어난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 기체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야. 수증기는 잘 들어도 온실기체긴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다. 너도 같은 공범이야 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야. 인간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산화탄소죠. 그 정도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돼. 307페이지는 쭉 읽어보세요. 설명할 건 별로 없어. 지구온난화 되면 뭐 다 죽자 이거지. 뭐 좋은 게 없어. 뭐 농작물이 안 좋고 가축이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니네 알다시피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해수면 상승에서 한 줄만 봐줘. 빙하가 녹는다는 건 대부분 다 아는데 빙하가 녹는 효과보다는 실제로 바닷물의 열 팽창이 해수면 상승에 더 영향이 큽니다. 얼음 지구상에 다 해봐야 얼마 안 돼. 근데 기온 자체가 올라가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 열 팽창의 기여도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 얘기가 나올 때 해수면 상승은 대부분 빙하의 융해에 의해서 빙하가 녹아서 생기는 거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해수의 열 팽창이 주 원인이죠. 나머지는 뭐 기상 이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그냥 더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상이 좀 극단적으로 바뀌게 돼요. 기상이. 날씨가. 더운 데는 더 덥고 추운 데는 더 춥고 태풍은 더 대형화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고 뭐 날씨 더워지고 하면서 전염병 이런 것들,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한반도의 지구온난화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지구온난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변해도 모든 지역에 다 그런 게 아니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좀 영향을 심하게 받는 나라가 있고 덜 받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래가 날씨가 극단적인 편이거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사계절이 분명하게 굳이 자랑은 아니라고. 너네는 어디 가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살고 싶어. 1년 내내 평균 기온 15도인데 살고 싶어. 후자 쪽이지. 우리나라가 사계절 분명한 게 꼭 자랑만은 아니거든.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랑 육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명 자원을 얻기는 좋아요. 농작물도 좋고 뭐 물고기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날씨가 극단적인 거야. 바다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육지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여름 겨울이 되게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는 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이 2배 이상인 거야. 기온 상승률이. 그건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기후가 변화되니까 재배하는 농작물도 차이가 나고 뭐 봄꽃의 개화 시기도 차이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안 중요한 건 아니야. 니네가 읽어보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긴 말 안 할 거야. 오늘 그거 아니라도 할 게 많아서. 자, 넘어가서 이제 309페이지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있는데 여기 윗부분만 살짝 하고 잠깐 쉬어갑시다. 거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방금 얘기한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돼요? 둥그렇게 생겼다 보니까 위도에 따라서 햇빛을 똑같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할 수밖에 없어. 지구는 둥그러지니까 여기는 햇빛을 비스듬히 받고 여기는 직방으로 받아. 말로 공식적인 말로 뭐라고 돼 있어? 지구는 동그라미로 대신 구형이라고 되지. 구형이므로 위도에 따라 에너지 흡수량이 달라진다.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여기는 햇빛을 많이 받고 여기는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근데 그 옆에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 그래프. 옆에 슬쩍 나와 있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프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선이 2개 정도 나와 있거든. 선이 2개 나와 있고 보면 X축은 위도 그리고 여기가 보통 0도 위도. 여기가 적도야 적도. 이쪽에는 뭐 이거 상관없는데 그냥 책이랑 똑같이 쓰려고 컨닝한 거야.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으로 돼 있네. 이거 바꿔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고위도, 고위도, 가운데가 저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Y축은 에너지. 했을 때 당연히 제일 물어보기 쉬운 건 이 두 선이 이름이 있어 거기 보면. 그 두 선이 A는 뭐고 B는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A는 뭐고 B는 뭐냐. 거기 보면 하나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하나는 지구 복사 에너지야. 위도에 따라 차이가 되게 심한 이 녀석이 태양 복사 에너지죠. 위도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적은 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냥 그거야. 데워진 물체에서 그냥 열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뭐 여기라고 많이 빠져나가고 여기라고 적게 빠져나가고 할 이유가 굳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열을 많이 받은 곳이 더 많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위도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는 게 지구 복사 에너지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여기는 이만큼의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그럼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점점 차가워지고가 아니고 이제 남는 데서 부족한 대로 에너지를 채워주려고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수단이 대기, 공기와 해수, 바닷물이죠. 그 해수와 대기의 에너지가 실려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차가운 바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해소가 된다. 없어지진 않지만 해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생기는데 이렇게 원리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울하게도 밑에 걸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못할 만한 건 아니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거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잠깐만 쉬어갑시다. 그랬어요?
이죠. 우와, 이거 다 거기 나온 글씨 다 외워야 돼. 컬레잉. 근데 이제 대기 순환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조금은 기억하기 편하니까 그놈의 화살표 방향까지 다 외워야 돼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편의상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냥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위도는 적도지방은 태양을 많이 받으니까 뜨거워. 고위도 지방은 차가워. 자, 대지가 뜨거우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가. 이게 이제 가장 시작인 거야. 올라가고 고위도 지방에는 추우니까 공기가 내려오는 거죠. 요 두 화살표만 방향 잡는 것만 잘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름 같은 거야. 외워야 되지만. 자, 그러면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물론 남반구 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면 여기에 공기가 비니까 공기가 채워줘야 돼.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내려오니까 공기가 퍼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퍼지는데 이쪽만 편의상 그리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북반구에서는 남반구 쪽으로 이렇게 아래쪽 방향에 바람이 불게 돼요. 지표를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을 때, 안 할 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간단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할 때는 좀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건 자전할 때 버전인데 자전 안 할 때 버전도 가끔 시험 문제 나와.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대기대순환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자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똑같아. 저위도 지방에서 올라가고 고위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은요. 단어는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전향력. 또는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해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보통 뭐 이거로 이론적으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고 북반구에서는 이 전향력이 작용하면 북반구에서는 이 운동하는 물체가 짧은 거리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좀 긴 거리라든지 그러는 경우에는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꺾이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꺾이려고 하는 힘을 받게 돼요. 그럼 이 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야. 바람이 니네가 여기서 이제 3D로 여기 바람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바람이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극 방향으로 출발을 하는 거야. 쭉 가는데 전향력 때문에 가다가 자꾸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북극까지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되냐면 한 이쯤 가다가 오른쪽으로 점점 꺾이다 보면 이쯤 가다가 못 가게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땅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가다가 우회전하는 것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이 정도까지만 와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대순환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보통 보는데 끝까지 한 번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저위도 영역하고 중위도 영역하고 고위도 영역 나누는데 얘가 이 정도까지 가서 끝.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못 가고 내려오는 거야. 얘도 조금 내려가다가 거기서 끝까지 못 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랑 여기는 똑같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하나를 만드시고요. 요거 기준으로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B잖아. 가운데는 있잖아. 요 양쪽 화살표 방향 맞춰서 만들면 돼. 여기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같이 끌려서 올라가고요. 여기가 내려가니까 여기도 같이 끌려서 내려와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 더 생겨.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순환 혹은 세 개의 순환 세포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각각의 순환 세포의 이름도 거기 나와 있어. 0도에서 30도까지는 헤들리 순환이고 30도에서 60도는 페렐 순환, 60도에서 90도까지는 극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천천히 외워도 되니까 일단 화살표 방향부터 정확하게 하십시다. 이름보다는 방향이 조금 더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면 요 사이에서는 요거 맞춰가지고 올라가고 요거 맞춰서 내려가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지표면의 바람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북극에서 적도지방으로 쭉 내려오니까 바람이 그냥 이렇게 불고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북극에서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거야. 이건 내려오겠죠. 일부러 연하게 그린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도 내려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니까 올라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지표에 부는 바람도 이 코리올리 힘의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못 가고 우회전하는 거야. 우회전이 뭔지 알지?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을 한 거야. 얘 입장에서는 우회전이 이쪽이죠. 이렇게 바람. 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바람 방향은 이제 마스터 되는 거예요. 대기 대순환 마스터. 거기 나와 있는 그 파란색, 빨간색 화살표 있잖아. 그 화살표는 다 끝난 거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이제 남반구도 할 수 있다. 남반구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순환을 하나 만들면 되고요. 남반구 바람은 이렇게 하면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는데 이번 남반구 바람은 우회전이 아니고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얘는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대팔코만이거든. 그냥 반 접어서 찍으면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남반구 따로 북반구 따로 굳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사는 데가 북반구라 가지고 북반구만 정확하게 알면 되고 남반구에서는 여기도 시험에는 나오긴 나오니까 요거 그대로 찍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 바람 방향이 마스터가 되면 이 각 순환과 바람 방향, 바람의 이름을 써야 돼요. 우리는 편서풍 영역에 살고 있어요. 요 육지에 부는 요렇게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해요. 편서풍. 남반구의 여기도 똑같이 편서풍입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부는 바람은 뭐라고 돼요? 극동풍이라고 그러죠. 극동풍. 극동풍. 그리고 여기 적도 부근에 부는 저희도의 바람은 무역풍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여기가 둘 다 무역풍이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 무역풍에 연달아서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주는데 바람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시연아, 바람이 이렇게 불면 무슨 풍이라 그래? 바람 방향으로 땡땡풍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남동풍, 북동풍, 북서풍 뭐 이런 거 있잖아. 요거는 무슨 바람 방향으로 하면 무슨 풍이야? 동서남북은 보통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가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풍? 그렇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서라고 해야 될지 북동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불어오는 방향을 잃는 겁니다. 출발하는 곳, 북동풍이죠. 그래서 이거는 북동무역풍. 얘는 남동쪽에서 오니까 얘는 남동무역풍. 동남풍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안 될 것까지야 있겠냐마는 그냥 관습인 거야. 남하고 북을 앞에 붙이고 동하고 서를 뒤에 붙이는 겁니다. 남서풍, 남동풍, 북동풍, 북서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람 이름 다 했으면 이제 순환 이름은 얘가 헤들리 순환이고 얘가 페렐 순환이고
얘가 극순환인데요. 쌤 기억에 책에 거기 없었던 것 같은데. 책에는 이 말이 없는데 시험에는 이 말이 나오니까 요거는 써두세요. 얘는 직접 순환이에요. 직접 순환. 얘도 직접 순환이에요. 얘는 간접 순환입니다. 왜냐면 얘는 얘가 지표면에서 가열된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직접 도는 거고 여기는 지표에 냉각된 공기에 의해서 직접 도는 건데 이 가운데 껴있던 애들은 얘와 얘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접 순환이다. 페레일 순환은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극순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글씨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기억나려나? 우리가 공기가 지표면이 가열돼 갖고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의 공기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렇게 공기들이 모여들고 상승하는 곳은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오, 잘하네. 이게 상승하는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곳은 저기압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곳은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기가 짓누르게 되는 거니까 압력이 높은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상승하는 곳이 있고 하강하는 곳이 있고 상승하는 곳이 있고 하강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상승하는 곳은 저압대입니다. 저압대. 저압대. 근데 무슨 저압대로 돼 있죠? 거기 무슨 저압대? 뭐라고 돼요? 적도 저압대. 적도 부근이어서 적도 저압대. 여기는 내려오는 것이라서 고압대야. 여기는 고압대. 근데 그 고압대가 이제 위도 30도 부근이니까 무슨 고압대라고 돼 있냐면 아열대 고압대라고 돼. 아열대. 위도 30도 부근을 아열대라고 하거든. 아열대 고압대. 그리고 여기는 올라가는 데니까 저압대인데 저압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보면은 전선대라고 돼 있잖아. 한대 전선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선대라고 명칭이 나오는 경우보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서 고기압이 주로 생긴다, 저기압이 주로 생긴다 이걸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거 이름까지는 출제 확률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저기압이 생기고 하강기류에 의해서 고기압이 생기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희연이 아까 잘했는데 저기압이랑 고기압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기 쉽고 하나는 날씨가 맑거든. 뭐가 날씨가 맑은 거지? 그치? 고기압은 날씨가 맑아요. 즉 구름이 생기지 않아요. 저기압 때는 구름이 잘 생기고 비가 많이 오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 다음 장으로 연결되는 건데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사막이 어디 있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열대지방에 있지 않아요? 적도가 제일 더우니까 사막이 많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막은 적도 부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뭔가 안다든지 끄덕끄덕해서 사막은 주로 어디 있어? 위도 30도 부근에 가장 많아요. 의외로 30도 부근에. 왜냐면 30도 부근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항상 고기압이 생기기 쉬운 곳이야. 그러니까 비가 안 와. 사막은 있잖아. 더워야 사막이 되는 게 아니고 건조해야 사막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추운 사막도 있고 더운 사막도 있어요. 추운 사막도 있고 더운 사막도 있는데 이거는 건조하기 때문에 고압대에서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 어기 영역의 사막이 많아요.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30도를 좀 피해 있는 거지. 그래서 다행히 비도 오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한 36, 7도에 살고 있으니까 계속 무섭고 30도에 딱 걸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사막이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거는 이제 뒷장에 사막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랑 연결이 돼요. 한번 그냥 보고만 올까? 310페이지에 보면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 지역이 몰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막인데 위도 30도 부근에 거의 다 몰려 있죠. 북반구나 남반구나 위도 30도 부근을 기준으로 해서 사막이 발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대기 대순환의 영향인 거야.
그러니까 사막 자체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야. 여기까지 하면 대기 대순환 끝.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외울 때도 이제 빈 백지 펴놓고 화살표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이름 하나씩 외우면 충분히 외울 수 있고요. 출제율이 높은 건 화살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요거 순환 이름하고 요거 바람 이름하고까지 그리고 이제 직접 순환 간접 순환도 꽤 물어보고 그다음 고기압 저기압 물어보고 그 정도면 거의 99%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면 다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바다가 됐으면 이제 해수를 해야 돼. 아 해수. 그냥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세계 지도를 잘 그리면 좋은데 최대한 못 그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지구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바닷물도 해류가 생기고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바람의 영향으로 가게 되거든. 밑에 그냥 세계 지도가 떡하니 그냥 그려져 있는데 그 옆에 책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 있고 옆에 보면 지구가 반쪽아리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해류가 생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적도가 있으면 우리나라랑 뭐 여기 보면 아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고 뭐 대충 우리나라 있고 중국 있고 뭐 여기 인도 있고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진짜 못 그렸다. 다시 원래도 못 그리지만 더 못 그렸다. 여기 우리나라가 대충 있고 우리나라 너무 못생겼다. 중국이 이렇게 있고 인도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시아가 있는 거죠. 호주는 참고로 여기 있고요. 일본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여기 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있고요. 이쪽은 이제 알래스카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제일 큰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부르죠. 태평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태평양을 북태평양이라고 하고요. 남반구 기준으로는 남태평양이라 그래. 니네가 북태평양이란 말은 해류 이름으로 한번 들어보고 중학교 때 기단 들어봤지? 기단. 양쯔강 기단. 또 뭐 있지? 그렇지.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그때 북태평양 기단이 나오는데 얘 보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아이씨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그리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오호츠크의 기단이고 이게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하면 애들이 이상한 게 남쪽에 있는데 왜 북태평양 기단이냐? 그냥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밑에 있는 거지 이 태평양이 북태평양이라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요 정도 영역이 한 30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흔히 지도에서 태평양 요쪽 상부가 60도일 거 여기가 편서풍대고 여기가 무역풍대인 거야. 지도를 보면 거기 편서풍대가 무역풍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편서풍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쪽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도는 거야. 빨간색으로 쓰면 오해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무역풍대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해류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제 부딪히고 하다 보면 갈 데가 없으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북태평양 순환이라고 해요. 북태평양 순환. 이렇게 한 바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순환의 베이스는 뭐냐면 요 녀석이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 거고 다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무역풍에 영향을 받는 거야. 북동 무역풍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편서풍에 영향을 받는 이 해류를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죠. 북태평양 해류. 이 무역풍에 영향을 받아서 적도를 따라서 가는 이 녀석을 북적도 해류라고 하죠. 왜 북적도인지 알겠죠? 이제 적도가 여기 있고 적도의 북쪽이라서 북적도 해류야. 요 밑에 있는 건 남적도 해류거든. 북적도 해류. 그리고 뭐 이거는 일본 놈들이 이름 붙였나 보죠. 요거는 쿠로시오 해류. 거기 나오죠.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죠. 쿠로시오 해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쿠로시오.
그리고 미국 여기 서해안, 미국 기준으로 서해안에 캘리포니아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캘리포니아 해류. 요 네 개를 먼저 외우는 게 우선인 거야. 우리가 살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바다가 태평양의 북부, 북태평양이기 때문에 북태평양의 이 네 개의 큰 해류를 외우는 게 중심입니다. 근데 두 개의 해류는 편서풍과 무역풍의 영향을 받고요. 이 올라가는 해류랑 내려가는 해류는 대륙의 지형의 영향과 수온의 온도 차이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차. 따뜻한 물이 찬물로 가는 거랑 찬물이 따뜻한 물로 내려오는 거죠. 보통 한류랑 난류를 외우는 걸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한류랑 난류를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누군가를 해류를 콕 찍어가지고 이거 한류니 난류니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난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무조건 한류인 거야. 조금이라도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 있으면 한류,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면 난류야. 약간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해류는 한류나 난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올라가는 거는 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가는 거니까 물이 따뜻할 거고 내려오는 바닷물은 한류가 되죠. 그래서 쿠로시오나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난류성, 한류성이 많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이제 지형에 부딪혀가지고 곳곳에 조금씩 내려오는 애들하고 돌아가는 애들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시험에는 어느 화살표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니까 니네가 크게 알아야 되는 건 이 네 개고 자잘한 화살표 나오면 이름 절대 몰라도 되는데 올라가는 건 난류, 내려오는 건 한류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쭉 내려오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미국 북아메리카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남아메리카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남태평양 그리고 여기는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남태평양에 있는 해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해류가 한 바퀴 도는 게 나오는데 비슷해. 이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똑같아요. 이 해류는 적도의 남쪽이라서 남적도 해류라고 하고요. 그림이 많이 지저분해졌으니까 책 보면서 보세요. 남적도 해류고요. 여기 이렇게 가는 녀석은 여기가 땅이 없잖아.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 남극 주변에 빙글빙글 돌거든. 그래서 이거는 남극 순환류라고 그래요. 남극 순환류.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이름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페루라고 하는 나라 옆이라서 페루랑 칠레가 남아메리카 서쪽에 있죠. 페루 해류죠. 칠레가 먼저 붙였으면 칠레 해류였을 건데 페루가 붙여서 페루 해류야. 이거는 호주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호주의 동해안이잖아. 그래서 동호주 해류 혹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하는 거야. 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해석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남반구는 내려가는 게 난류고 올라오는 게 한류겠죠. 밑에가 추우니까 올라오는 것들은 이런 거는 한류고 이런 거는 난류가 되죠. 한류, 난류만 조금 조심해 주면 돼요. 남반구, 남태평양까지는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아주 마이너하게 선생님들이 변태같이 대서양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못 봤어. 그냥 나 외우지 말고 틀리라 그래. 나올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한 번 봤어, 한 번. 딱 한 번 봤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찜찜하거나 학교에서 막 선생님이 대서양을 열심히 설명해주면 그때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대서양은 나와도 남대서양은 안 나오고요. 거기 미국의 동부, 뉴욕 있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보면 카나리아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거 있죠. 멕시코 만류, 북적도 해류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오른쪽에도 써놨어요. 책에 309페이지 밑에 보면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똑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북적도 해류, 북대서양 해류 그리고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게
멕시코 만류고 내려오는 게 카나리아 해류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한 바퀴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 근데 이름은 나중에 천천히 외워도 되고, 그 화살표라든지 그 한 바퀴 도는 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면, 요 위쪽 거는 바람이 편서풍 영향을 받고, 적도 부근은 무역풍 영향, 상하 방향은 거기도 따로 나 있지만 남북 방향의 표층 해류는 대륙에 막히면 해류의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올라가는 건 난류, 저위도에서 고위도 가는 건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는 건 한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309페이지 양이 만만치 않은 양이지만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못할 것까지는 없죠. 한 번씩 백지 꺼내놓고 대기 대순환부터 기본적인 해류, 선생님이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정리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다가오고 이러면 백지 던져주고 써봐! 대기 대순환하고 그 해류 순환 써봐 그랬는데 못 쓰면 이제 다 안 외워졌구나 하면서 이제 갈고야지. 갈고만 다 외우더라고. 근데 약간 방법을 알았을 때 하는 게 제일 나아. 나중에 니네들이 하면 아 선생님 뭐 어떻게 순서대로 그리기는 했었는데 다시 생짜로 해야 되니까. 물론 다시 물어보면 다시 가르쳐 주기는 하니까 잊어버리면 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0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앞에 내용이 탄탄하면 이해가 쉽고 앞에 내용이 좀 탄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방금 하고 하면은 천천히 해봅시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310페이지에 보면 사막 얘기가 나와요. 사막. 아까도 말했지만 사막이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후상 대기 대순환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근데 사막은 나쁜 게 아닌데 사막화는 나쁜 거야. 사막이 원래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사막이 아닌 데가 사막화가 되면 사막으로 변해버리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빨간색은 사막 지역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건 그 사막 부근에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 사막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사막화 현상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사막 지역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위도 30도 부근, 고압대 부근에서 날씨도 적당히 덥고 비는 안 오고 그러니까 사막이 생기기 쉽다. 끝. 아까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사막화 지역은 사막 주변에 분명히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사막으로 바뀌어서 살기가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거기 보면 사헬이라고 나와 있는 곳 있거든. 사헬 보여요? 여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사헬 지역이 있잖아. 사막화의 대표적인 예로 잘 나와요. 문제에서 사헬 지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막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인데 거기 보면 사하라 사막 밑에 부근에 있던 도시인데 분명히 사람들도 살고 잘 번영하던 도시였는데 사막 지역이 넓어지더니 도시 부근이 황폐해져가지고 결국 이건 버려진 도시가 됐거든. 그래서 항상 이 사헬 지역 이게 사막화의 대표적인 나쁜 예죠. 자,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 대기 대순환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아까도 말했지만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사막 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보면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야. 자연적인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시험에 이거는 안 나오고 인위적인 거. 딱 보면 알겠지만 나무 많이 베고 농작물 쓸데없이 많이 재배하고 그리고 소나 이런 거 풀어 키워가지고 풀 다 뜯어먹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요인이죠. 피해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렇지? 읽어보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사막화 과정 나오는데 뭐 단계별로 하나씩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경우는 못 봤고 그냥 원인은 결국 인간들이 발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초원을 망가뜨리고 산림을 망가뜨리고 농경지를 늘리고 그 이제 소들 키우는데 그런 데를 더 많이 풀게 되고 이러면 그게 결국에는 사막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엘니뇨라고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이 단원에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큰 소재 중에 하나고 지구과학 기준으로는 킬러 문항이 나오는 내용이야. 지구과학 1에서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욕심내는 선생님들은 통합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1 킬러 문제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뭐 엘니뇨 아예 안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야. 이게 언제 되게 많이 핫했던 거냐면 선생님이 니네 나이까지는 아니고 한 대학원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그 정도일 때 가장 핫했던 단어야. 그때 2000년대 초중반에 엄청 기상이변이 많았어. 엄청.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상들이 많았어. 우리나라도 대형 태풍이 와갖고 초토화가 몇 번 됐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막 그 뭐라 그러지? 토네이도라 그러지. 토네이도가 막 다 휩쓸고 가고 막 뭐 말도 안 되게 막 프랑스에는 막 혹한이 와가지고 사람들 얼어 죽고 막 그런 날씨가 굉장히 몇 해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 세계적인 기후 이상은 엘니뇨가 결국 발단이 된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는 엘니뇨가 심한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엘니뇨가 일기예보나 뭐 뉴스거리로 별로 많이 나오는 거 못 봤습니다만 또 앞으로 또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죠. 거기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엘니뇨 단어 옆에 초록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엘니뇨는 몇 년마다 2에서 7년마다 불규칙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살짝 원래는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데 엘니뇨가 좀 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이때. 그 엘니뇨가 한번 과하게 일어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큰 기후 변동이 생기게 돼서 311페이지에 보면 큰 엘니뇨가 생기게 되면 개판 나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저기 개판남을 보여주려고 해놓은 거야. 어떤 데는 비가 엄청 오고 어떤 데는 비가 안 오고 빼짝 말고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수증기량은 총량은 바뀌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비가 왕창 오면 어딘가는 완전히 막 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호주에는 몇 해 동안 막 한 1년 내내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나무들이 말라가지고 자연 산불이 생겨갖고 꺼지지 않는 막 몇 달 동안 산불이 안 꺼지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엘니뇨는 뭐냐? 엘니뇨를 이해를 하려면 엘니뇨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엘니뇨는 일어나는 장소가 여기예요. 여기. 남반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반구가 시험에 나온다고 한 거야. 엘니뇨는 남반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남반구에서 벌어진 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자, 호주와 페루 사이에 있는 남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일단 엘니뇨가 있지 않을 때의 상태를 일단 잘 이해를 해야 엘니뇨가 이해가 돼. 이건 호주야. 호박처럼 생겼지만 호박 아니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이쪽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건 남아메리카. 남미. 페루도 있고 칠레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여기는 남극. 남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적도가 있고요. 남태평양이야. 자, 요거는 주로 언제 벌어지는 거냐면 남아메리카의 12월 부근에서의 날씨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12월 부근. 자, 남아메리카에서 12월 부근이면 날씨가 어떻겠어? 기온이 어떻겠어? 엄청 더워 추워. 12월이니까? 그죠? 12월이니까? 똑똑하네. 일단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다짜고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남반구에서 일어나니까 12월 부근이면
여름이에요, 여름. 남반구랑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라 그랬잖아.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12월 부근에 걔네들은 크리스마스 때 1년 중에 제일 긴 휴가를 간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부근에 휴가 갈 때 추운 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북미에 있는 거고 수영복 입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으면 일로 보통 가죠. 여기서 이렇게 여행을 가면 여기 남아메리카 요 해안가에 가면은 수영복만 입고 산타 모자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면 여기로 보통 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으면 보통 여기에 있고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여름이니까 효주 말대로 더울 거야. 근데 여기가 휴양지로 인기가 엄청 많은 게 여름인 것 치고는 기온은 높지만 기온이 높은 편이죠. 덥기는 해도 되게 바다가 시원하고 좋아. 생각을 해봐. 니네가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닷물이 미적지근해. 그럼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지? 보통 우리가 바닷물에 동해안에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되게 차. 막상 들어가면 엄청 차, 여름에도. 여기 바닷물이 진짜 차기로 유명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를 타고 이제 물이 이렇게 가면 해류로 이렇게 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남극 순환류가 있게 되는데 이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여름이라 미적지근한 물은 나가버리고 이 북극 쪽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 북극이 미안. 남극에서 이게 찬물이 오는 거야, 찬물. 이거를 용승이라고 해요. 용승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남극 실제로는 표층수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 표층수가 빠져나가면 밑에서 심층 남극에서 침강된 아주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물어보고 니네는 여기서 따뜻한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밑에서 남극에서 온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 바다치고는 굉장히 시원하고 차갑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2월 부근이고 여름인데 바다가 차. 바다가 차면 어떻게 돼? 그 위에 공기가 뜨거워져요? 잘 안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가 시원하고 공기가 하강 기류가 있어가지고 고기압이 형성이 되기가 쉬워요. 바다가 차니까 공기들이 잘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압으로 인해서 맑아요, 맑아. 이게 평소에 남아메리카 12월 부근의 서해안의 날씨입니다.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따뜻한 물은 빠져나가고 뜨거운 미적지근한 물은 빠져나가고 남극에서 올라온 찬물로 인해서 시원하고 고기압이 생기고 맑아요. 이게 평소 날씨입니다. 평소 날씨. 평소의 기후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밑에 보니까 평상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밑에 크게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남아메리카 앞에 거기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무역붕이 적도 부근의 따뜻한 표층의 수를 서쪽으로 운반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무역풍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뜨거운 물은 대부분 일로 가버리는 거야. 밑에서 찬물이 올라오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거기 평상시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그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은 이쪽으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이 남아메리카 앞바다에는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차고 하강기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고기압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반대로 이 따뜻한 해수는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었고 호주 앞바다는 뜨끈뜨끈해지게 되고 이쪽에는 어떻게 돼? 물이 따뜻하니까 저기압이 생기기 쉬워요. 공기는 데워져가지고 이 저기압에 의해서 비가 오죠. 흐리고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구름 그림이 여기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호주 부근에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있는 그림. 이게 평상시 12월 날씨야. 평상시 12월 날씨. 엘니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12월에 기운 거야. 남아메리카 이쪽은 비교적 여름치곤 서늘하고 비가 오지 않고요. 호주는 따뜻하고 비가 오는 날씨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는 남태평양인데 남태평양에서 이쪽은 동태평양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서태평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동태평양의 기온은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무역풍에 의해서 빠져나갔고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여서 표층수온이 낮고 그리고 고기압이 생기기 쉽고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맑고 비가 오지 않는 여름치고는 서늘한 그런 날씨가 지속이 되고요. 반대로 서태평양은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에 의해서 운반이 돼서 바닷물이 따뜻하고 그래 인해서 저기압이 생기고 구름과 비가 생기는 그런 날씨가 평상시의 날씨예요. 평상시 12월에 남반구에서 남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 도대체 엘니뇨는 뭐냐면 아직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엘니뇨가 딱 생기고 나면 무슨 이유에서 할 수 없지만 남동 무역풍이 약화가 일어납니다. 이 남동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남적도 해류가 전체적으로 이게 약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될 따뜻한 물들이 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여기서 따뜻한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용승도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따뜻한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고기압이 아닌 오히려 저기압이 형성이 돼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아예 안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물이 조금 따뜻하게 가다가 여기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거기 보면 엘니뇨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돼? 무역풍이 약화되고 따뜻한 물이 여기까지 운반이 잘 못 되고 좀 가는 동 마는 동 해갖고 이쯤에서 저기압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기압이 위치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야. 여기가 바닷물이 이쪽 부근에 따뜻해 버리니까 원래 같았으면 공기가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엘니뇨가 생기니까 이쯤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야. 여기가 따뜻한 물이 저기까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비가 와. 엄한 남아메리카 앞바다에 비가 와. 저기압이. 그러면 여기가 비가 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전체의 수증기량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긴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여긴 비가 안 와. 그래서 서태평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표층 수온이 낮아져요. 따뜻한 물이 잘 오질 않으니까요. 근데 기압이 높아져서 표층 수온이 낮아지니까 기압이 높아져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심해져요. 가뭄이 와. 비가 안 와. 엘니뇨가 벌어졌을 때는. 비가 안 오니까 호주에 대규모의 산불이 생기기 쉬워요. 호주에 나무도 많은데 거기가 마르고 워낙 이제 넓고 나무 많다 보니까 가뭄이 지속이 되면 자연 산불이 잘 생긴대요. 벼락이 치거나 이러면 금방 불이 붙어 버리니까. 아니면 나무끼리 마찰해서 불이 붙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근데 이게 호주에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랑 태국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다 같이 가뭄이 와요. 다 같이. 이쪽이 다 가뭄이 와. 근데 태국이나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쌀 생산량의 제일 높은 나라예요. 태국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뭐 자급자족 하는 정도지만 태국이나 이런 데는 식량 생산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가 다 가물어가지고
농작물 생산이 확 줄어들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는 거야. 아까 이제 다시 했던 말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지만 한 군데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판이 나는 거야. 따뜻했던 곳은 막 추워지고 추웠던 곳은 더 추워지고 뭐 더웠던 곳은 뭐 엉망진창 그냥 예측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요즘은 전 세계 기후라는 게 100%까지는 아니지만 슈퍼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느 정도 추리는 가능하거든요. 확률상으로 100%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슈퍼컴퓨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여기 이제 엘니뇨를 거기다가 모델링에 넣었더니 북반구 날씨도 다 틀어지고 북반구 기후도 다 바뀌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대기 대순환에서 어디 한 군데가 변하게 되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여기 핵심 내용인 거야. 근데 실제로 있잖아. 아까 전에 지구과학 원 수준의 킬러 문제를 보면 이 엘니뇨가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일단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 자료 같은 게 나와요. 이게 평상시인지 엘니뇨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일인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엘니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아메리카 앞에 동태평양의 해수의 온도가 평소보다 기온이 높아지고 서태평양의 기온은 표층 해수는 평소보다 낮아지는데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엘니뇨 상황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과학 원수 중에 기출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렵죠. 근데 일단 니네는 그 수준으로 바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 자체만 잘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진짜 꼽사리처럼 옆에 나와 있는데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엘니뇨의 반대말인 라니냐가 있거든. 라니냐. 라자냐가 아니고 라니냐. 뜻은 몰라도 되는데 사실 엘니뇨라는 건 스페인어로 어린아이를 뜻하는 건데 사실 원래 이거는 아기예수라는 뜻이에요. 아기예수라는 뜻인데 왜 아기예수라고 했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12월이면 되게 더워야 돼.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더워야 되는데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돼요? 선선한 거야. 근데 한 2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그 앞에 유독 앞바다가 용승이 약해져가지고 따뜻한 여름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더운 여름. 그때는 한 번씩 더워지는 거는 아기 예수가 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해요. 근데 라니냐는 그냥 반대의 뜻으로 붙였어. 이거는 어린 남자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어린 여자아이라는 뜻인데 라니냐는 정반대야. 라니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동 무역풍이 한 번씩 세져. 그럼 남적도 해류가 세져. 그러면은 이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더 잘 가. 그럼 용승은 더 세져. 그러면 날씨는 이건 바닷물은 더 차가워지고 고기압은 더 강해지고 여기가 완전 비 한 방울 안 오고 날씨가 추워지죠.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덥고 저기압도 더 강해지고 비가 펑펑 오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죠. 거기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 아래쪽에 이런 그림 있죠. 따뜻한 해수와 차가운 해수 이런 그림이 있죠. 세 그림 모두 아랫부분에 있는데 이 차가운 해수가 원래는 정식으로 말하면 이 남극 쪽에서 차가워진 해수가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와서 대륙 근처로 올라오는 게 용승이거든요. 근데 이 무역풍이 강할 때는 따뜻한 물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차가운 물이 올라올 수 있고 무역풍이 약할 때는 이 차가운 물이 잘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밑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따뜻한 해수가 왼쪽으로 많이 쏠려가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고 있지만 엘니뇨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따뜻한 해수가 잘 이동하지 못하고 차가운 해수가 하나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라니냐는 엘니뇨랑 비교했을 때 평상시보다 훨씬 더 그 증상이 강해지는 겁니다. 끝났어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내용은 엘니뇨라고 봅니다. 문제 풀다 보면 좀 많이 헷갈리고요. 근데 엘니뇨보다 더 중요한 건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대기 대순환하고 해류의 순환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거 차분하게
정리해가면서 좀 정성 들여 공부할 거면 백지에다가 지구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4단원은 뒤에 좀 꼬다리 조금 남기는 했는데 4단원 거의 끝나고 4단원 끝나고 나면 2단원으로 갈까 싶어. 1단원이나 2단원으로 갈까 싶은데 2단원에는 물리가 있고 1단원에는 화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물리를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2단원으로 갈까 싶기는 하거든. 잠깐만. 요거는 이제는 공부량을 조금 올려줘. 4단원 복습 교재 만들었어. 6,000원이야. 종이값만. 문제집 한 4권치 정도 들어있는데 이제는 4단원 거의 다 했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해도 내용이 겹칠 거야. 지금은 자율적으로 조금씩 풀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는 강제적으로 좀 시킬 거야. 4단원 끝났는데 복습교재 이제 어디까지 풀어 시킬 거야. 근데 이제 4단원이 곧 끝나가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해보라고 주는 겁니다. 교재비는 6,000원인데 종이값 정도 이거 다 내가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동비를 안 받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효재야, 지훈이 평일에 만날 일 있어? 아니, 따로 없어? 알았어. 만날 일 있으면 교재 좀 전해주라고 하려고 그랬지.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컨디션 관리 잘하고 아침 수업이라고 골골대지 말고. 왜 이렇게 골골대? 왜 이렇게 졸려해? 늘 피곤한 게 뭐 주말 아침이긴 하지만 힘 좀 내시고요. 잠깐만 보자.